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지금 고대사회,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그리고 발해 이 시대의 정신과 사상, 종교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신, 사상, 종교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쳤고 그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역사적 사건의 발생과 그리고 역사적 흐름이 많이 변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비춰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번 시간은 도교하고 풍수지리설 그리고 유학 조금 앞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교라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 거예요. 전래동화에서 많이 나오죠. 별주부전에 누가 나와요? 물론 이제 자라하고 토끼가 나오죠. 그 말고 토끼의 간을 먹으려고 했던 사람 용왕이 나오죠. 그리고 선녀나무꾼 보면 그 선녀의 아빠 누구였어요? 옥황상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금도끼 운도끼 아시죠? 서양에도 이런 버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버전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물에 빠졌을 때 누가 탕 튀어나와가지고 그 금도끼 운도끼를 막 주고 이러죠. 산신령이었죠. 이런 부분이 다 도교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와 풍수지리설 등의 전례가 갖는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도교와 풍수지리설입니다. 그 전에 배웠었던 불교도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믿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영향도 많이 끼쳤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도교는 좀 다른 결이긴 하지만 지배층이 상당수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도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신선사상, 산천숭배사상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 옥황상제, 산에는 산신령, 바다에는 용왕 이런 부류의 존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어디 있습니까? 하늘, 산, 그리고 강, 그리고 바다. 이건 다 어디예요? 산천이 산천이면 자연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 신선이에요. 신선사상, 산천숭배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오래 살죠. 근데 뭐 용왕이 토끼간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오래 살고 병에 걸렸던 것 같은데 용왕이 하여튼 오래 살고 병에 잘 안 걸리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삶을 꿈꾸는 사람들은 뭐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삶을 꿈꾸긴 하겠지만 만약에 현실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빴던 피지배 계층들 특히 농민이나 노비 같은 사람들은 이런 도교 이런 데 심취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었을 거란 말이죠. 특히나 이런 신선사상 산천숭배 요소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뭐 피지배 계층한테 녹여져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런 현세 구복적인 부분 그리고 불로장생을 추구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귀족들이 받아들이기 더 편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문화재, 유적이나 유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사신도, 백제 금동대향로, 백제 산수문이 벽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구려 사신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가 중심입니다. 그러면 동, 서, 남, 북 이렇게 되겠죠. 따로 그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방위가 있는데 이 방위별로 또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색깔별로 수호하는 동물들, 수호동물이 있어요. 수호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동쪽, 여기는 푸른색, 청색입니다. 여기 청색을 관장하는 신비한 동물이 청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쪽은 하얀색을 뜻합니다. 근데 이 하얀색 지역을 다스리는 동물이 백호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빨간색을 뜻합니다. 빨간색을 뜻하기 때문에 여기는 주작, 날아올라라 주작이여.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현무, 전현무 아니야. 현무라는 것은 좀 신비한 동물인데요. 뱀하고 거북이가 좀 섞여 있는 그런 좀 신비한 동물, 용도 아닌 것이 청색, 백색, 붉은색, 검은색, 그리고 중앙은 황금색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국에서 온 사상이기 때문에 중화 사상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중앙은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고구려 벽화에 나와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고구려는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해서 돌방을 놔뒀습니다. 그 돌방에다가 사방의 벽면에다가 벽화를 그렸어요. 생활적인 모습도 그리기도 했고 불교적 요소를 그리기도 했는데 이런 도교적인 그림도 그렸다는 거예요. 특히나 대표적인 것이 사신도입니다. 4가지의 신비한 동물들을 그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룡, 백호, 현무, 주작, 날아올라 주작이요. 그 다음에 금동대학로도 보시면 밑에서부터 해서 위에까지 도교에서 꿈꿨던 세상들을 그려놨습니다. 밑에는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존재가 있고 중간쯤에 시작하는 부분은 현실 세계,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상의 신비한 세계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제 산수문이 벽돌인데 여기도 또 사진 띄워드릴게요. 뒤에 또 사진 나오겠지만 여기도 보시면 신비한 세상을 산천숭배 사상 같은 그런 부분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적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이용이 됐어요. 지지난 시간에 했었던 불교도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이 됐었잖아요. 근데 도교도 마찬가지로 삼국시대 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개소문 아시죠? 고구려의 이 연개소문이 당시에 쿠데타로 권력을 급하게 잡았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이 좀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귀족들이 지지했던 이 불교를 탄압을 하고 대신에 중국으로부터 도교를 많이 유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참 웃긴 게요, 이 적들이잖아요, 연개소문에. 이 적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도교를 수입을 받는데 그 당시 중국이 고구려하고 대결을 했던 당나라입니다. 특히나 이 연개소문은 이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파였어요. 물론 시기별로 처음부터 강경파였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당나라에게다 도사하면 또 이게 도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비한 게 뭐 머리띠 뚫고 하얀색 백색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도사를 당나라에게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불교 사찰들을 없애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도교 사원을 만들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귀족 세력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런 도교를 당나라로부터 수용받기도 합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자, 풍수지리설입니다. 이 풍수지리설은 너무나도 쉬워요.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겁니다. 좋은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현실적인 학문이에요. 뭐 어떻게 또 보면은 이런 좋은 기운이 흐르는 땅에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또는 무덤을 짓고 이렇게 살면은 대대손손 복을 받는다, 이런 종교적이고 사상적인 의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또 여기 담겨져 있어요. 두 가지로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땅에 대한 고민,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 사상적인 의미로서 땅의 기운을 받아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 풍수지리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 겁니다. 사회 지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배산임수라 해서 주택을 짓는데 이 뒤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에는 강이 흐르는 이런 지역을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좋은 입지 조건으로 두고 있죠. 이것도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르신들의,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십니다만, 이 화장 아니야, 화장을 많이 하십니다만 옛날에는 산소를 다 썼잖아요. 지금도 산소가 있긴 하지만 그 산소를 어느 땅에다가 두냐에 따라서 대대손손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 풍수지리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학설로는 이런 풍수지리설이 신라 말에 도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좋은 땅, 좋은 기운이 흐르는 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도 이런 풍수지리설적인 인식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를 결정할 때는, 수도를 옮길 때 이런 풍수지리설적인 인식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건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어떤 땅에 도읍을 해야지 더 나라가 융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떤 입지에 따라서 도시가 잘 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설화에 따르면 신라는 초반에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는데 첫 번째 석시 왕이었던 석탈해가 이런 설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다에서 건너온 사람인데 호공이라는 사람의 집터를 이 집터가 굉장히 땅 기운이 좋구나 이렇게 해서 집터를 탈취한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분장해도 돼요? 편집할 거예요. 왜? 좀 꼽아요. 꼽아요. 이게 청소하는데 내가 할 건데 이따 제가 할게요. 아니야. 저 밥 먹고 이제 체육관 가야 돼. 이거 줄줄줄줄 넘으셔야 돼. 이거 좀 살려야겠다, 이 영상. 살려야겠다. 없는데 어딨지? 저 저기? 근데 이거 막 뽑으면 안 되는데? 여기. 별 말씀을요. 특별 출연. 이거 문선이 보고 빵 터지겠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석탈의 호공집 탈취 사건도 이제 설화가 있으면 쌤이 여기다 띄워드린지 할게요. 그 부분 보시고 풍수지리설적인 인식이 삼국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풍수지리설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신라 말이 맞습니다. 학문적이고 지리적이고 얘는 체계적인 풍수지리설이 도입된 것은 신라 말이 맞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걸 수입해 오는데요. 수입해 오신 분이 도선 스님이라고 해서 선종 스님입니다. 이분이 불교 스님이신데 체계적인 풍수지리설을 수용하시고, 하필 이때는 신라 말기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탁했던 시절, 그리고 이 중앙 귀족들이 지방을 잘 돌볼 수 없었던, 왕권이 지방에 잘 미치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독자적인 세력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이때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경주예요. 수성 금성 지구 아니야. 금성 중심의 통치 질서와 국토의 관념을 바꾸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는 무조건 신라의 서라벌, 경주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각 지역에 독자적인 세력들이 바탕으로 돼서 각 지역 땅들도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도 경주뿐만이 아니고 아주 땅의 기운이 좋은 그런 지역이 있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자적인 세력이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도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족들의 성장에 활용되기도 하고요. 경주나 우리 구주 오소경 했을 때도 오소경의 일부 도시 지역에서만 많이 만들어졌던 그 사찰들이 지방에 많이 건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풍수지, 리설, 도교 같은 부분도 분명히 사람들 인식을 전환시켜주고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다라는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무리는 유학의 발달 초반 부분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와 남국시대의 유학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발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국시대 유학의 수용은 기본적으로 학문적인 필요, 요구에 따라서 도입됐다기보다는 불교, 도교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물론 이 삼국이 중국과 교류하면서 유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을 수용하기도 하고 한자 한문도 수용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소수리망, 법흥왕 여러 왕들이 중앙 정치 제도를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율령도 반포도 하시고요. 이런 과정에 많은 관료들이, 인재들이 필요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료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관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 사상이 있잖아요. 지금 같으면 민주주의, 시민교육이 많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덕 규범을 강조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관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피지배 계층이었던 농민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어떤 관념이 필요했냐? 국가에 충성하고 임금에게도 충성하고 이런 위기 질서가 잡히는 그런 도덕관념이 필요했던 거죠. 특히나 관료 같은 경우에는 왕에게 충성하고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상하 관계에서 그런 부분에 많이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학은 학문적인 부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의례적인, 의식적인 부분, 행사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교는 국왕에게 충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합쳐집니다. 종묘가 설치가 되는데 이 종묘라는 것은 새싹 아니야, 풀떼기 아니야. 종묘라는 것은 역대 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역대 왕들을 위패를 모셔놓은 게 종묘입니다. 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왕실 가족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이겠죠. 국가에 충성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관념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례적인 부분들이 국가 의례 정비들의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으로 수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관이 필요한데요. 고구려 때는 특히나 학교 이름들이 잘 나와 있어요. 특히 사범대 가실 분들 교육하기 잘 나오니까 소수리왕 때 태학을 설립해서 유교경전과 역사서를 교육했을 뿐만 아니고 이거는 잘 아시죠? 지방에도 학교를 만든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 지방에 경당이라 그래서 이건 약간 서당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문이라든지 기초적인 유교 경전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고 고구려는 또 고구려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죠. 무술교육, 검술, 창술, 궁술 이런 것들도 가르쳤던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백제에서는 학교 이름이 잘 안 나오는데요. 박사제도라는 걸 둬가지고 이 박사라는 건 뭐예요? 척척박사, 만물박사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교 경전을 달달달 외울 정도의 전문가들을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오경 박사라고 해서 오경은 당시 유교 경전 중에 대표적인 5개 경전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대표적인 오경 박사를 설치합니다. 이 사람들이 후학을 양성하겠죠. 교육을 하겠죠. 학교 이름은 없지만 그래서 분명히 교육기관은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에서는요, 나중에 통일신라 때 가야 학교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이때 젊은이들이 유교 경전을 학습하게 하는 모습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임신서기석에 보면 임신이라는 것은 임진을 할 때 임진년에 발생한 거잖아요. 임신년에 서기, 이 돌석자니까 이건 돌이겠죠. 서기 월, 자, 맹세한데 맹세해서 기록을 한다 이건데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31페이지도 나와 있는데요. 잘 보시면 두 사람 맹세 읽어볼게요. 임신년 6월 16일 날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해서 기록한다. 하늘 앞에서 맹세하기를 지금부터 3년 이후까지 충성의 도리를 지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로 맹세한다. 만약 이를 저버리면 하늘에 큰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한다. 따로 신민년 7월 20일 날도 맹세했다. 시경, 상서, 예기, 춘추전 등 차례로 3년 안에 습득하기를 맹세했다. 얼마 동안 안에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맹세한 거예요. 두 사람이서 막 맹세한 거예요. 지들끼리. 약속을 지켰을까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유학이 삼국과 남북국 시대 때 반영이 됐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